저는 제일 문제가 스캠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기 산업 있잖아요. 그게 퍼져나가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캄보디아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게 첫 번째 지역이 이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여기고 여기가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일본이 레드라인을 한번 넘은 거예요. 그래서 재무장, 일본의 재무장,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헌법 개정 이거는 분명히 뭐 조만간 갈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는 물러설 수 없는 거죠. 히토류를 만지작거리고는 있는데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뭐 금수 조치를 한다든가 그거는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아무튼 간에 그럼 앞으로 뭐 2월까지는 계속해서 전투가 지속될 것 같고 이 캄보디아, 태국의 전쟁이 동남아 안보 환경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제일 문제가 스캠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기 산업 있잖아요. 그게 퍼져나가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캄보디아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 건물 다 폭격당하지 뭐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는데 그런 사기 비즈니스를 멈추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들이 가는 데가 미얀마니, 라오스니, 요즘엔 또 중앙아시아, 그 스탄 국가들로 또 가고 있고요. 아프리카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를 숨기기가 쉬운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데로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또 공통적으로 정치가 부패해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면 얼마든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캄보디아에 있던 것들이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거는 뭐 굉장한 안보 환경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보면 이 캄보디아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자원해서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암호화폐가 퍼져나가면서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또 통신이 발달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기 산업들, 온라인 사기 산업들이 번창을 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지역이 이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여기고 여기가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확실히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스캠 사기 피해가 캄보디아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네. 나라로 퍼져가니까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거는 그 나라는 사실은 돈을 버는 거고요. 그 스캠 인더스트리가 있는 나라는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피해를 당하는 건 다른 모든 나라들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아프리카로까지 퍼져나가고 있으니 이제 뭐 전 세계가 다 거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죠. 우리나라는 보면 그 피해가 작은 나라에 속하더라고요. 아, 오히려요. 예,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단속이 심해요. 경찰망, 감시망도 촘촘하고. 근데 이제 태국이라든가 뭐 이런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피해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뭐 경찰 수사망도 좀 엉성하고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뭐 그냥 노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큰 거죠. 이번에 중일 갈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중국과 이 러시아의 핵무장 가능 폭격기가 오키나와 섬 인근을 비행했는데 경로를 보니까 이게 도쿄를 향해 날았다라고 이제 일본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비행 경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 이 중일 갈등이 경제 제재를 넘어서 이 군사적 긴장감까지 번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 이 갈등이 심화될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일본이 레드라인을 한번 넘은 거예요, 지금. 타이완에서 문제가 생기면 타이완 유사시에 일본이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었거든요.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요. 네네. 물론 대만 유사 타이완에서 전쟁이 터지면 일본은 자동으로 개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했고 그래서 중국도 그냥 뭐 아무 말 안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이 다카이치 총리가 아예 거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으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의 목을 베겠다라는 소리까지 할 정도로 이건 도저히 외교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언사인 겁니다. 그건. 북한에서도 그런 말 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전쟁을 한 거예요, 이미. 이미. 예, 이미 전쟁을 한 거예요. 다만 총을 안 쏜 거죠. 그런데 그러면 다카이치 총리가 좀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중국도 그럼 알았어. 봐줄게. 이렇게 할 텐데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일본도.
일본도. 왜냐? 일본도 지금 재무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도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고요. 특히 궁극적으로는 그 헌법 개정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예,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건 명확해요, 지금.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카이치를 지지하는 그 노인층, 고령층은 그걸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거든요. 다시 전쟁하는 국가로. 이제 미국한테, 중국한테 쩔쩔매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제 당당하게 할 말은 하는 나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혀 포기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중국 상대로 그런 말을 했더니 자기의 지지율이 쫙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기가 매우 좋아진 거예요. 만약에 한 발 물러서잖아요. 그럼 지지율이 떨어질 겁니다. 예. 원래 다카이치 총리가 별로 뭐 기반도 없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지지도 뭐 형편 없고 그냥 뭐 잠정적인 총리 뭐 그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위치가 아주 확고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물러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재무장, 일본의 재무장,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헌법 개정 이거는 분명히 뭐 조만간 갈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는 물러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그러니까 더욱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러시아까지 합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사실 일본한테 그렇게 일본과 긴장을 높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뭐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하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왜? 러시아는 이제 중국한테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예. 거의 중국을 섬기는 수준? 그런 정도까지 됐어요, 러시아가. 러우 전쟁 때문에 아무래도 의존도가 높아졌다 볼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중국이 없으면 러시아는 전쟁을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러시아 경제는 괴멸되는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러시아가 석유 팔아가지고 정부 재정자금의 상당 부분을 댔던 건데 석유에 대해서 다 이 경제 제재가 내려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걸 사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그 제재를 안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주고 인도가 사주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거 안 사주면 나 석유 나 저 브라질 거 살 거야 또는 뭐 미국 거 살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러시아로서는 괴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반도체니 무슨 이 철강이니 이런 이 방산 무기를 만드는 재료들 부속들 이런 것을 다 중국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지금 뭐 중국한테 쩔쩔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중국이 뭐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까지 나서서 일본에다가 압력을 가하는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최근에 다카이치 총리가 결국 본인의 대만 발언을 기존 정부의 입장을 넘어선 답변이라고 하면서 반성할 부분이라고 언급은 했는데 단 발언 철회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건 원치 않으니까 뭐 한번 제스처를 취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쟁하는 나라로 바꾸겠다. 일본을. 이 입장은 전혀 바뀐 게 없고 그것을 위해서 중국의 압력이 매우 필요한 거죠.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그래야 일본 국민들이 헌법 개정을 지지해 줄 거 아닙니까? 또 방위비 증액하는 것도 일본 국민들이 지지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갈등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다만 전쟁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선은 있겠죠. 여기서 사실 물러서 버리면은 지지율이 완전 다 폭락할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도. 그리고 2010년 센카쿠 사태 때 일본을 무릎 꿇린 중국의 히토류 카드가 이번에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과 지금 중국이 무역 휴전 국면이라는 외교적 제약, 그다음에 히토류 통제가 오히려 이 대체 공급망 구축을 촉발하는 그런 부메랑 위험으로 이제 거론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히토류를 만지작거리고는 있는데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뭐 금수 조치를 한다든가 그건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네네. 네. 왜냐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2010년에 히토류 제재를 한번 했어요.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예, 한번 했는데 그래서 일본이 그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러면서 일본이 거기에 꽤 적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 공정을 히토류가 좀 덜 들어가는 공정
정종으로 바꾼 것들이 많고, 예. 그리고 도입선도 호주라든가 이쪽하고 이쪽으로 돌린 것도 많고, 그래서 그 이전에 2010년 당시에는 일본의 히토류,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가 거의 100% 수준이었는데 지금 그게 한 60% 정도로 낮춰져 있대요. 그러니까 그 카드가 이제는 잘 예전만큼 잘 썩 안 듣는 데다가 네. 일본이 또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가 있는 거예요. 일본이 보복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예전하고는 달리. 그게 뭐냐면 반도체 소부장이에요. 소재 또 그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인 거죠. 특히 소재가 그렇습니다. 포토 레지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반도체 설계도를 그린 다음에 밑에 그 실리콘 웨이퍼가 있잖아요. 그 설계도를 이 밑에다가 새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그 재료입니다. 일종의 사진 필름 같은 거죠. 그걸 포토 레지스트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이 설계도를 놓고 위에서 빛을 쫙 비치면 이제 포토 레지스트에 그 설계도가 입혀지는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가공을, 이 회로를 가공을 하잖아요. 그것을 거의 100% 일본 기업들이 공급을 하는 겁니다. 히토류만큼 그 정도 독점력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2010년 그 무렵만 하더라도 중국이 그렇게 반도체에 돈을 많이 쏟아붓지 않았어요. 그냥 사다가 쓰고 다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반도체를 직접 가공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잖아요.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포토 레지스트가 없으면 완전히 멈춰 서는 겁니다. 아. 중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히토류보다도 히토류 금수 조치를 해서 일본이 입는 피해보다 포토 레지스트 금수 조치를 해서 중국이 입는 피해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중국이. 그래서 뭐 만지작 거리고는 있는데 예전처럼은 못하고 그냥 뭐 관광객 가지 마라 또는 뭐 비행기 뜨지 마라 이 정도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도 뭐 그 정도면 뭐 얼마든지 감당 가능해. 또 중국 사람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골치 아팠는데 뭐 이래 잘 됐어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네. 오히려 이제 중국 관광객이 안 오니까 다른 나라에서 많이 와가지고 예. 뭐 쾌적하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일본 내부에서. 중국 사람들이 시끄럽고 그런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 네.